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봤는데요. 이번엔 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이 프로이트나 에릭슨처럼 막 단계를 딱딱 끊어가지고 이때 생애주기에는 뭐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나 융이나 다 무의식을 이제 중요시했는데 융은 프로이트에 더해서 이제 개인 무의식과 함께 집단이 같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같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무의식을 이제 경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융은 이제 중년기까지도 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성화, 자아실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융은 개성화나 자기 실현 이런 부분들이 중년기 이후에 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중년기까지 프로이트와 다르게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했고,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은 한번 이제 그 각각의 단계마다 잘 이제 그때 과업을 수행했는지 혹은 고착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성격 발달이 결정이 된다고 봤는데, 융은 이제 후천적으로도 성격은 좀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비도를 보는 개념도 프로이트는 이제 성적인 충동으로 봤다면, 융은 생활 에너지, 리비도를 이제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이런 개성화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격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장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요 개념은 일단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이제 개인이 과거의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개인한테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은 콤플렉스가 개인 무의식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정서적인 소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그것을 이제 원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은 원형, 그리고 개인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을 콤플렉스라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있는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을 이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아랑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결합하는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자기는 이제 성격의 중심, 무의식이 의식화가 되고 이런 개성화가 이루어질 때 자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가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 때 선생님들 모습과 또 집에서의 모습,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 동일하지는 않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르고, 그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보여지는 페르소나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어떤 그 개인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페르소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음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영은 이제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음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한테 들어있는 여성적인 측면, 아니무스는 여성한테 들어있는 남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언제 많이 밖으로 표출이 될까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이 생애 주기 중에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서 그때쯤에 이제 많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그때가 되면은 남성들은 이제 여성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여성들은 남성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도 또 콤플렉스, 개성화, 자기 실현과 같은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계속 우리가 이제 배우는 여러 학자들이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이제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한 번씩 보면 여기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을 찾죠. 이게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 문제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좀 잘 이제 좀 표시를 하면서 보시고 그 밑에 거를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거를 그냥 옳은 것이라고 읽어버리면은 1번에 체크하고 밑에 거 안 보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1번을 먼저 보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하는 원형적인 심상,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이것은 옳은 설명이죠. 자아에 가면은 이제 페르소나. 또 3번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 이거는 음영 그림자이죠. 네, 4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은 다르다.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집단 무의식은 개인과 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형은 이제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무의식은 각자 다르고 개인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은 콤플렉스, 집단 무의식은 모두가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원형. 이렇게 그 짝지 있는 개념들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옆장을 넘겨보면 융은 또 성격 유형을 구분을 합니다. 이 우리가 많이 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융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융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 유형을 일단 자아의 태도에 따라서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향형, 외향형이 우리 MBTI에서 I랑 E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리비도가 내적 세계를 지향하는지 또는 이제 외적 세계, 바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성격의 유형을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내향형인 사람은 내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반면에 이제 외향형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을 이제 보고서 나의 행동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정신 기능에 따라서 합리적 기능과 또 비합리적 기능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합리적 기능에서는 사고형과 감정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과 감정형은 사고형은 뭔가 이제 객관적인 부분, 논리적, 분석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반면에 감정형은 어떤 상황, 사람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 그 MBTI 검사할 때도 T가 많이 나오는지 F가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로 볼 때는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측면, 실제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내가 판단을 하는 반면에 직관형은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직관형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융이 MBTI에도 영향을 미쳤고 성격 유형을 두 개씩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네, 이것도 거의 몇 년 동안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냥 외우기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그냥 날리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들러가 나와요. 아들러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로 봐요. 뭔가 이제 능동적인 존재, 그리고 환경을 나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나의 주관적인 인식,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아들러도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반면에 아들러는 이제 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월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월 추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목표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아들러가 얘기하는 개념들은 열등감과 보상을 또 얘기를 해요. 네, 에릭슨에서 이야기한 이 열등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열등감은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뭔가 이제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열등한 부분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서 내가 우월로 가고자 하는 욕구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그 용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의 뜻, 개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나한테 없는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열등감을 극복해서 우월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수준 또 사회적인 수준 모두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사회적인 관심은 내가 이 사회에 얼마만큼 이제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관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월의 목표가 사회적 목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월 추구가 나의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자기, 창조적 자아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을 하는 능력, 또 성격 형성에서 개인의 자유, 선택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과 또 가족 관계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이제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이 아들러라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이 각각 학자들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맞는 것들만 짝지어진 것은 해서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는 맞죠. 근데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는 아들러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러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생활 양식이에요. 이 생활 양식은 또 아까 말한 이제 사회적 관심 정도가 이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생활 양식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관심은 낮아요. 근데 활동 수준은 이제 높은 사람은 지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이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없죠. 근데 활동 수준, 내가 뭔가를 이제 나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욕구는 큰 사람들은 이제 지배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공격적이고 내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네, 사회적 관심은 낮은데 활동 수준은 이제 중간인 사람은 획득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묻어가면서 이제 욕구를 충족을 하려는 획득형의 모습을 보여요. 네,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도 낮은 사람은 아예 그냥 회피형.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네,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여기가 이제 가장 좋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의 생활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나의 욕구 또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동시에 이제 충족을 시키는 유형이 바로 이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처럼 또 제시가 됩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 중에 지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이 높아서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것이 이제 맞겠죠. 네,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둘 다 높은 건 뭘까요? 그리고 유용한 유형. 그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둘 다 낮은 것. 이거는 회피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낮은 유형은 아예 없었죠. 이런 그 유형들을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신역동 이론의 네 학자 프로이트, 융, 아들러, 에릭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신역동을 지나서 이번에는 행동주의로 가게 돼요. 이 행동주의에는 어떤 학자들이 있을까요? 파블로프, 스키너, 네, 반두라. 이 학자들이 행동주의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역동은 인간이 이제 과거 경험 그리고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다면 행동주의는 그냥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본 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이제 외부 자극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외부 자극 그리고 학습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나한테 보상이 주어졌다, 나한테 벌이 주어졌다 이런 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행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이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반드라는 이제 개인하고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또 이제 바꿔서 봐야겠죠. 정신역동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중요시 여겼다면 행동주의는 지금 현재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강조를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프로이트나 융이나 에릭슨처럼 생애주기 단계별로 이때 무슨 과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시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이때 행동의 유형은 반응적 조건화와 행동과 조작적 행동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볼로프가 반응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 스키너가 조작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적 행동은 그냥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제 파블로프의 개. 종 치면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이런 것을 반응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또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응적인 것에 뭔가 이제 자극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이제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반응들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만 드립다 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이체 같이 봐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이런 행동주의 기법은 아동들한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탈감법, 점점 이제 그 행동의 수위를 이제 높여간다거나, 이완 훈련을 해준다거나, 토큰 경제, 그러니까 스티커, 칭찬 스티커를 주면서 하는 것들, 자기 주장 훈련, 타임아웃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우리가 실제 실천 현장에서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화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전적인 조건화에서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극,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중립적인 자극이 또 무조건적인 자극과 결합을 해서 행동으로 이제 바뀌도록 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줄 때마다 벨소리를 이제 울리면은 침을 흘린다. 이게 파블로프에서 한 개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이 이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 때마다 행동은 이제 침을 흘린다라는 건데, 무조건 자극을 줄 때 중립 자극인 종소리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조건 자극을 빼더라도 중립 자극만 들어도 똑같은 행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거나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우리가 익숙한 음악, 이런 음악이 나오면은 귀신이 나올 거다. 뭔가 사건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막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귀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를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중립 자극이 있으면은 무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을 해요. 그 밑에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음식을 벨소리와 연합해서 여러 번 제시하고 이제 음식 없이 벨소리만 듣고도 타액을 이제 분비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은 음식을 주는 것, 그 무조건 반응은 음식 제시 후에 침을 흘리는 것, 그 조건 자극은 벨소리, 그리고 결국 무조건 반응을 빼고 조건 자극인 벨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는 것이 이 고전적 조건화 안에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스키너가 이야기한
조작적인 조건화예요. 조작적인 조건화는 이거는 이제 자극이 먼저 주고 행동을 한 건데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선행 자극이 있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진다라는 부분이 조작적 조건화예요. 근데 이때 비판을 받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보상과 처벌을 위해서만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강화와 처벌이 있어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은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고 부적인 거는 뭔가를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 틀리는 게 부적 강화 부분이에요. 부적 강화라고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화 처벌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강화와 처벌에 초점을 두셔서 강화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처벌이 나오면은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정적 강화는 뭔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그 행동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정적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오면은 점수를 더 주거나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부적인 강화는 하기 싫은 것을 빼주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부적 강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 학생들을 전부 다 운동장 한 바퀴 뛰게 한 다음에 선착순 5동까지는 한 바퀴만 뛰도록 하겠다. 두 번째 바퀴부터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것이 부적 강화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빨리 하도록 하되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두 번째 바퀴를 빼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적 강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정적인 처벌은 무언가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처벌을 가해서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정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면은 청소를 시키는 것. 근데 부적인 처벌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뭐 핸드폰을 뺏는다던가 뭐 오락할 시간을 줄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부적인 처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와 처벌에서 정적, 부적은 정적은 무언가를 준다, 부적은 무언가를 뺀다.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킨다,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적인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준다. 그리고 정적인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싫어하는 것을 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 그리고 부적인 강화는 행동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싫어하는 것을 빼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고 싫어하는 것을 주는 것. 이거는 이제 싫어하는 것을 빼주는 거. 얘도 좋아하는 것을 빼면서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런 강화물 무언가를 주는 것에는 1차 강화와 2차 강화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강화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잠을 자도록 한다던가 뭐 물을 준다던가 음식을 준다던가 하는 거죠.
근데 2차적인 강화물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강화물로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에 부여를 한다던가 점수를 더 준다던가 칭찬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변별 자극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결과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거는 이제 이런 강화물을 중단을 하면서 그 행동을 이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소거에 해당을 합니다. 그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행동을 강화하는 부분을 이 행동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 조성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지역 사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아동들한테 돈을 10,000원을 주고 슈퍼에 가서 뭘 사와라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단계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개념도 알려줘야겠고, 또 뭐 이제 유치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장을 열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 점점 이제 뭐 물건의 개수를 늘리거나 금액을 늘리거나 하면서 이제 다시 외부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행동 조성에 해당을 해요. 또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63빌딩 꼭대기에 데려가면 절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멀리서 건물을 보게 해주고 1층에서 밑에 내려다보게, 2층에서 내려다보게, 3층에서 내려다보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단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행동 조성에 해당을 합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학습된 행동은 그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말투와 부모님하고 있을 때의 말투나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지를 선택해서 그 학습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변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내가 습득한 것을 어디에 가서든 하는 것이고, 변별은 내가 스스로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행동을 바꿔서 하는 부분들을 변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장에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옳은 것. 일단 인간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 강화된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반응적 행동은 스키너가 아니라 파블로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이것이 맞는 문항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주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또 맞죠. 또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다. 또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다. 또 둘 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맞는 문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키너에서는 이 강화, 처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 계획을 고정, 가변, 자꾸 바뀌는 거, 고정 간격인지 비율인지 이렇게 또 4가지로 나누어서 강화 스케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화를 줄 때
강화를 이제 어떠한 단계로 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일단 간격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있는 거죠. 고정 간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 주고 하는 것이 고정 간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강화물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간격 강화는 내가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50분 지나면 10분 쉬겠지. 10분 동안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50분 동안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정 간격입니다. 근데 가변 간격 강화는 시간은 기준으로 하되 간격을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것이 이 가변 간격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하루 중에 3번의 간식을 주기로 하고 아무 때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변 간격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간격 강화는 한 학기에 시험을 2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8주와 15주에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고정된 간격의 또한 이제 사건을 행하는 거죠. 근데 가변 간격은 한 학기에 2번 시험 보는 것은 다 사전에 공지를 했지만 1주부터 15주 사이에 언제 볼지는 그냥 이제 랜덤으로 보는 거죠. 8주, 15주에 볼 수도 있고 뭐 7주와 10주에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긴장 상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죠. 그런 것이 이 가변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커피 쿠폰 10잔을 마시면은 한 잔을 무료로 주죠. 근데 하루에 내가 친구들 10명한테 커피를 사서 그날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2달, 3달 걸려서 이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떠한 행동, 빈도를 채우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그게 이제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이 고정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여기 예시로 나온 것은 이제 공부하는 자녀한테 한 과목의 문제풀이를 끝날 때마다 간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간식이 1시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려도 간식을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 고정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그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은 비율로 하지만 언제 줄지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과목 풀고 주고 두 번째에는 이제 뭐 4과목을 다 풀어야지 주고 그 다음은 3과목을 다 풀어야지 주고 하는 것이 가변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시간을 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물을 줄 건지 시간 안에서 그냥 랜덤으로 줄 것인지 또 가변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웠을 때 주는데 5번 했을 때마다 줄 건지 아니면 몇 번 했을 때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이것이 가변 비율 계획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가장 이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이제 긴장을 하고 하는 부분은 가변 비율이 이제 가장 효과성이 높고 그 다음은 이제 고정 비율, 가변 간격, 고정 간격 이 순으로 이 효과성이 높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내가 보상을 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과목 끝나고 뭘 받을지, 2과목 끝나고 뭘 받을지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 비율은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가변 간격은 그래도 내가 이 한 문제지만 풀면은 엄마가 뭐 게임을 30분 하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고정 간격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문제지를 한 권을 다 풀건 두 쪽만 풀건 1시간이 지나면 나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1시간이 지나면 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제 강화가 덜 되는 부분이 이 고정 간격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서는 일단 그 의미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시는 생각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은 시간, 가변은 행동, 빈도, 그리고 이 순서를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이제 고정 비율, 강화 스케줄 사례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이제 첫 번째, 공부하는 자녀에게 1시간 간격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이건 뭘까요? 1시간 간격. 그죠? 고정 간격이죠.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하는 자녀에게 처음에는 2과목 문제풀이를 끝낸 후, 두 번째는 5과목을 끝낸 후에 간식을 제공한다. 가변 문제풀이가 끝난 거죠.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가변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부하는 자녀한테 매주 정기적으로 용돈을 준다. 매주. 이거는 시간일까요? 행동일까요? 시간이죠. 그럼 이거는 고정 간격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공부하는 자녀에게 한 과목 문제풀이를 끝날 때마다 한 번의 간식을 제공한다. 한 과목 문제풀이를 끝난다. 이거는 시간일까요? 행동일까요? 행동이죠. 행동은 비율이 되겠죠. 비율. 그래서 고정 비율. 동일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루 중 3번의 간식을 주기로 하고 아무 때나 간식을 제공한다. 이거는 가변 간격 강화가 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간격이 시간이고, 그죠? 비율이 행동하고 빈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보기를 보고서 고정 비율인지 뭐 고정 간격인지 가변 간격인지 가변 비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보기에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거를 넣어놓고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고르게 하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키너와 파블로프에서는 특히 이제 스키너에서 이 표와 이 표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이제 스키너에서 나온 문제들은 이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그 앞에 강화와 처벌 그리고 이 강화 계획 스케줄.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자가 반두라이죠. 이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키너나 파블로프는 환경에서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데 반두라는 그 행동을 그 주변 환경에서 주는 자극을 내가 이제 받아들일 건지 아닐지를 같이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한테 직접 강화와 처벌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서 나도 이제 행동이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적 조건화에서는 관찰을 중요시 여겨요. 관찰과 또 이제 대리 학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솔선수범하는, 발표도 잘하고 막 선생님한테 이제 뭐 선생님도 도와드리고 하면 선생님이 자꾸 칭찬을 하죠. 그럼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서 다른 학생도 나도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손들고 발표해야지. 선생님 대신 뭐 쓰레기를 주워야지, 칠판을 주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반두라가 이야기한 대리적인 조건화 사회학습에 해당을 합니다. 이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수나 뭐 아이돌의 무대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멋져 보이죠. 그리고 멋져 보여서 멋져 보인다고 끝날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은 저 사람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막 따라하고 또 그것을 막 장기자랑에 가서 보여주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제 따라할지 따라하지 않을지는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두라의 인간관은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행동을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을 하는데 모방, 모델링, 대리학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찰학습의 4단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주의 집중, 무언가를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봤다. 그리고 운동 재생, 직접 해봐요. 그리고 어떤 동기가 오면은 내가 직접 집에서 연습했던 뭐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남들 앞에서 하고 하는 것들이 이 관찰학습의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강화는 나 스스로 어떤 보상이나 처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키너가 얘기한 강화와 처벌을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인 반면에 이 반두라가 이야기한 자기 강화는 나 스스로 나의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처벌을 주고 하는 것을 자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행동주의가 에서 얘기한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학자만 해도 프로이트, 융, 아들러, 에릭슨,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7명의 학자를 이제 정신없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또 쉬었다가 다시 남은 학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